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무역 수지 적자가 사상 최고치였었는데요. 뭐 그런 리스크가 클수록 주가도 떨어지고 소비심이 위축되고 미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미국 불균형이 심화됐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리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만약에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어떤 큰 폭의 어떤 폭락 상황, 이런 급락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주식시장이 대세 하락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우리 코로나 때를 자꾸 떠올리니까 급락 이후에는 또 급반등이 나왔었잖아요. 어떤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죠. 그러나 저는 대세 상승,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고요. 올라봤자 박스권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코스피가 다시 떨어졌다가 오르긴 오르는데 저는 뭐 작년 6월인가요? 3,300 돌파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이다. 상당히 오랫동안 박스권일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가가 그동안 가대평가됐다는 것이죠. 아, 우리 주가조차도? 예. 왜냐면 우리는 지금 되게 싸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예. 기업 PBR 2,600이면 PBR 1배 정도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 주가는 많이 싸지기는 싸졌어요. 예. 예, 근데 PER 뭐 10배. 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예, 그거는 지금 예상된 기업 이익을 가지고 부모에 그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 둔화가 일어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질 것이니. 기업 순이익이 줄어들면은 그렇죠. PR이 높아져 볼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지금은 적정 수준 혹은 적정 싸지만 수준. 실적이 안 좋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애널리스트 실적들이 전망 실적이 높고요. 점차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까지 갈 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PR이 높아져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뭐 교수님 말씀대로 한 4월, 네. 그러니까 4월 이전에는 우리가 주식을 다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투자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나요? 뭐 정리할 필요는 없죠. 우리 주가는 20% 떨어졌고 제가 이미 4월에 한 2,5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5 내지 10% 사이거든요. 네. 예. 떨어져 봐야 5%에서 10%다. 5 내지 10% 사이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뭐 종목별로는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지만 주가 지수는 5 내지 10%예요. 지금은 그냥 보유하고 있고 오히려 제가 예상한 대로 4월 무렵에 한 2,500 정도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이제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 4월. 예, 그런데 기대치는 뭐 3,300 뭐 이런 기대치는 조금 예, 낮추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미국도 말씀하신 대로 그 3,800, 3,900선 사이에 거기를 저점으로 해서 이제 박스권이 형성될 것이다. 그 S&P 500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2,500선을 저점으로 해서 한국도 박스피가 갈 것이다. 2,500에서 저는 뭐 최소한 1년 정도는 뭐 3,000 정도. 뭐 제가 지금 뭐 명목 GDP로 추정해본 적정 주가는 한 2,9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900 정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시는 거는 이제까지의 데이터 명목 GDP 그 데이터로 봤을 때 그런 거고. 근데 2,500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근거는 뭐예요? 그거는 제가 일평균 수출 규모로 예상하는 겁니다. 지금 일평균 수출 금액이 1월 달에 한 25억 달러 됐는데요. 물론 제 예상치입니다. 4월에는 한 23억 달러 정도까지 줄어들거든요. 금액 자체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물론 계절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이것 가지고 제가 주가를 한번 추정해 본 거예요. 물론 제가 여기 방향이라고 썼습니다. 수치는 정확히 맞출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런 모델을 하다 보면은 방향은 거의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로 해보면은 4월이 일평균 수출 금액도 제일 낮고, 그래서 주가도 4월이 제일 낮을 것이다. 물론 주가가 뭐 선반영 될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뭐 하여튼 4월 무렵에는 모든 경제 지표들이 별로 안 좋을 것이다. 실물 출격이 한번 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긴 뭐 얼마 전에 나스닥에서도 그 페이스북이 실적이 깨지니까 뭐 30% 이상 뭐 빠졌잖아요. 30% 가까이 빠졌잖아요.
뭐 한국도 요즘 그 미국 시장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실적이 미스나면은 막 20%막 쭉쭉 빠지던데요, 장중에. 예. 이러한 현상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군요. 그만큼 사실 수급 기반이 좀 취약하다는 약하다. 것이죠. 사실 그 지난 2년 동안 외국인 뭐 우리 기관들이 한 12조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우리 개인들이 다 사준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고객의 탁금 한때 75조가 넘어가지고 근데 요새 계속 그 70조 이하고 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오거든요. 네, 그다음에 주식형 펀드도 뭐 95조 안팎에서 거의 변동이 없어요. 좀 주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익 기반이 취약하니까 뭐 예상적 충격이 하나라도 오면은 변동이 좀 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금리 인상을 하면은 당연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 게 이제 기술주, 성장주들. 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주들 미국도 막 60%, 50%, 70%막 빠져 있는데 한국 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리비안이니 루시드니 뭐 이런 어떤 미국 그 기술주들에 투자한 한국 투자자들의 성과가 뭐 마이너스 50이니 60이니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 예상대로 이러한 말씀하시는 현상들이 벌어진다면 이렇게 현재 돈을 못 버는 기술주들은 당연히 이렇게 크게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걸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성장주라는 것은 경제가 성장해야지 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성장을 못하니. 예, 근데 지금 경기가 확장 국면에서 수축 국면으로 보면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런 걸 이미 뭐 많이 반영해가지고 떨어졌겠죠. 예, 많이 떨어져가지고 떨어진 폭은 앞으로 갈수록 줄어들 것 같습니다만은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니까 오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주식을 들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4월을 그 2,500 뭐 이런 식으로 좀 빠질 때 살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주식을 사는 게 유리한 건가요? 수익률 면에서? 저는 우선은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 아까 2,500선이니까 한 3,000 정도까지는 2,900까지는 예, 그 정도까지는 그럼 가는데 한 400포인트 정도는 예, 그 정도는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1월 말까지. 예. 예, 그러면은 뭐 반도체주죠. 주가 지수가 그렇게 온다 그러면은 뭐 시가총액 대형주 상위, 중심. 대형주 예, 그런 것들이 뭐 오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반도체 주식 예, 그다음에 그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최근 그 상대적으로 저 금융 지주사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안 예, 많이 떨어지고. 올랐어요. 예, 예. 근데 그거는 그 금리 상승기에 그런 주식들이 올라요. 예, 그런데 저는 시장 금리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장기금리 중심으로 떨어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반기에는 금융주가 많이 올랐다면 하반기에는 금융주는 정체 거의 못 오르고 올해 상반기에 많이 떨어졌던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2차 전지면은 사실 뭐 작년에도 예. 주도주 역할을 해왔던 것들이잖아요. 예. 근데 소재주였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좀 대형주 중심으로 예. 오른다고 하셨으니까 뭐 셀 업체 뭐 삼성 SDI라든가 무슨 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예. 이런 큰 대형 업체들 이야기하시는 예, 거죠.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예. 예, 그다음에 삼성 SDI 뭐 예, 그리고 일부 그 실적이 기대되는 뭐 바이오주 같은 거 여기 전부 많이 떨어졌는데요. 뭐 차별화 되리라 보고 있고 다음에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장세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올해도 뭐 수급적으로 좋아질 일이 없어 보이니 결국은 작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주가 계속 가지 않겠냐라고 보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보다는 지수 관련돼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2,500에서 주가가 2,900까지 오른다면은 그런 저 대형 주식들이 올라야 주가 지수가 오르죠. 물론 뭐 그 사이에 뭐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좋은 거 중소형주는 굉장히 많이 오를 수가 있죠.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한국 시장이 오르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사줘야 되는데 결국 환율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1,200원대인데. 네. 환율이 일시적으로 1,200원 좀 넘으리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환율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환율을 가장 중요하게 결정하는 게 첫 번째는 미달러 가치고요. 두 번째 중국 위안, 그 다음에 경상수지,
뭐 우리 미국 금리 차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미국 불균형이 심화됐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도 미국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한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하다, 그래도 달러 가치가 거의 못 오르거든요. 그렇죠. 블룸버그에서 발표된 달러 지수가 얼마 전에 97이었어요. 지금 그 96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달러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야 했거든요. 근데 달러 가치가 못 오르는 건 미국 대내 불균형이 워낙 심화되어 있습니다. 대내외 불균형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해요? 대불균형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30% 근접해 있고요. 펀더멘탈이 안 좋다. 예, 대내 대불균형이 더 심화됐습니다. 대불균형이라는 건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무역 수지 적자가 사상 최고치였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부채가 엄청 많아요. 뭐 작년 3분기까지 통계가 발표됐으면 16조 달러, GDP 대비 69%였습니다. 이런 걸 보고 2011년 8월 달에 S&P가 미국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 대부채가 많이 늘어난다, 미국 국가신용등급 떨어뜨렸거든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었었어요. 오히려 그때가? 예, 예.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하반기에 우리는 지금 금리를 인상했고 3월부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금리가 오르면은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갈 것이 아니냐. 그렇죠. 예, 많이 걱정하죠. 예.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요, 이 명목 금리보다 실질 금리 차이가 환율에 훨씬 더 영향을 미치거든요. 미국 물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 실질 금리는 국제 10년 기준으로 하면 마이너스 5%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제 수익률 2.7, 소비자 물가 한 3.2, 마이너스 0.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리더라도 우리 실질 금리가, 미국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갈 이유가 없어요. 작년에도 주식시장에서는 돈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채권 시장은 작년에도 들어오고 올 1월에도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흥국들의 자금이 금리 인상하면서 쫙 빠져나갈 걸로,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도 뭐 중국 같은 경우 거기는 계속 그 단기 기업 부채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단기 그 롤오버를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주면서 중국의 경제 위기가 또 그러니까 신흥국 전체의 어떤 위기가 올 때 중국도 그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중국은 뭐 그 정도 돈이 빠져나갈 이유는 없고요. 예. 그래서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모든 자산 가격이 금융자산이 싸 보이기 때문에 JP 모간에서 작년에 100% 증권 자회사를 세우고 중국으로 세계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뭐 터키 같은, 일부 브라질 같은 뭐 취약한 정부 부채가 높은 나라는 예,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일시적으로 우리 환율이 뭐 1230원도 갈 수 있고 뭐 50원도 갈 수가 있어. 1250원도. 그건 아주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원화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됐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는 외국인이 주식을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히려 우리는 계속해서 그 빠져나갈 걸로 보고 있는데, 예.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예. 예. 근데 어쨌든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가 더 오를 수 없는 예, 펀더멘털의 문제, 미국의 경제 문제, 예. 이게 바탕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 금값도 좀 오르고 있는데요. 진짜 우리가 주식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뭐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좀 더 안전하게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그럼 항상 떠오르는 게 금인데, 근데 작년까지만, 아니 뭐 지금까지도 그렇죠. 이 상당한 그 유동성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가면서 금값이 생각보다 못 올랐단 말이죠. 금값 못 올랐죠. 예. 예. 근데 최근에 비트코인은 조정인데 금값이 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금값도 기본적으로 저는 달러 가치의 하락이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니까 상대적으로 금값은 오른다. 예, 그리고 중국이 외환 보유액 3조 2천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외환 보유액 중에서 금 비중이 2% 이제 조금 넘었었거든요. 네. 굉장히 낮아요. 뭐 중국이 계속 달러 비중 줄이고, 예, 미 국채 비중 줄이고 저는 금을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값은 좀 오를 수가 있다. 예, 그런데 제가 뭐 폭등은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뭐 금은 좀 오를 수 있다. 예. 예,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저는 장기 채권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기 채권은 예, 예. 국채가 됐든 기업채가 됐든. 우선 국채죠. 국채. 예. 그래서 미국 10년 국채는 우리 10년짜리 국채. 10년짜리. 이거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들이 금리가 조금 더 오를 수가 있는데 갈수록 경기가 둔화되면은 예, 국채 수익률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채권가에 오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저는 뭐 장기 채권은 지금부터 서서히 사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결국 그 뭐죠? 우리 그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뭔가 ETF를 사도 되는 거죠? 예, ETF도 있죠. 채권형 ETF도. 네. 예.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미국 그 10년물 네, 하여튼 이렇게 알아봐서 요것도 하나의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우리 경제에는 또 항상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뭐 예. 최근 지금 일어나는 것만 해도 우크라이나와 예. 러시아의 어떤 침공 우려. 근데 이게 나오는 의견들은 오히려 미국이 바라는 거 아니냐. 러시아는 아니 우리 안 해 하는데 미국에서는 계속 너네 할 거잖아 지금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예.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미국의 어떤 방산 산업을 키우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경제나 어떤 정치적으로나 이익이 되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 여기서 어떤 또 뭐 실마리가 됐던 문제가 더 커지던 변수가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가능성은 있죠. 미국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누구한테 핑계를 대야 되지 않습니까? 아, 정치인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미국이 16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흘렸지 않습니까? 그래 러시아 쪽에서는 16일 날 일부러 공격 안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가 틀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그럴 정도로 아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요. 자기가 어려우면은 남 탓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큰 전쟁까지는 안 일어나고 보는데 예, 계속 그런 거 리스크는 계속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변수가 발생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환경 뭐 주가의 급락이 됐든 아니면은 자산 시장의 어떤 그 급락 예. 이런 현상들이 그냥 더 빠르게 진행되는 걸로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면 실물 경제를 위해서 또 연준이 뭔가 개입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반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런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주가가 조정받으면 소비 심리가 더 빨리 축되고 성장률이 더 빨리 둔화가 되죠. 그러니까 미국 GDP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니까요. 뭐 그런 리스크가 클수록 주가도 떨어지고 소비 심리 축되고 소비가 안 되면 미국 경제 성장률 둔화되고 예, 그렇게 되면은 미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리려다가 많이 못 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 긴축하는 과정에서 2%도 못 올렸잖아요. 2% 정도 올렸었나요? 2.5%까지 2.5%. 올렸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올리다가도 어떤 변수에 의해서 못 올리고 오히려 거기서부터 또 내려버리는 현상 혹은 그렇게 오른다 한들 2%대? 예전에 우리 뭐 5%, 6%대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번에 2%까지도 못 올리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내년 하반기 가서는 다시 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경기가 어려워서. 예, 경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저는 올 4분기 내년 상반기 가면은 분기별로 미국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또 하반기 가면 또 물가 상승률도 많이 떨어지고 또 금리 인하해야 된다. 통화정책 부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현상이 만약에 다시 발생이 된다면 우리가 그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풀리면서 급등했던 어떤 현상 예. 이러한 것들이 다시 자산 시장에 나오진 않을까요? 다시 자산 가격이 오르기는 오르겠죠. 주식도 막 예. 급등하고. 그런데 충분히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 예, 그게 그러니까 오르지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예. 그 전에 이미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온다. 예, 그리고 과거처럼 통화정책 효과가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금리를 조금 올리다가 내릴 여지가 크지 않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계, 기업, 부채가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이게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가 낮으면 금리를 내리면 소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빨리 회복될 수가 있죠. 예, 사실 그동안 보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겪으면서 과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 써가지고 V자 회복. 그 다음에 2020년도 V자형 회복이거든요, 사실상. 그때는 재정정책, 통화정책 여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부 부채가 많으니까 정부가 그때처럼 돈을 쓸 여지가 크지 않고 더구나 통화정책은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모든 포인트는 사실 금리보다는 예. 경기 성장률
예, 경기를 경제 보셔야 성장률. 돼요. 예, 예. 요거에 달려 있는 거로 봐야겠군요. 예, 그래서 매월 발표되는 경제 지표, 예, 특히 우리 수출을 보셔야 됩니다. 아, 우리 수출이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되거든요. 네. 매월 1일 날 지난달 수출입 통계를 발표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수출 출발 보면 굉장히 안 좋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우리 수출 성장률은 계속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던데요. 물론 올 1월 달에 15%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35% 증가하죠. 무역수지 적자가 약 48억 단다는데요. 그 2008년 1월 달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아, 그때 40억 달러 적자였거든요. 그때도 상황이 비슷해요. 그 이전까지 세계 경제 좋으니까 그 이전에까지 수출 잘 되고 세계 경제 좋으니까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때 유가가 140달러까지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유 수입이 많이 늘어나면서 원자재 수입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무역 수지 적자가 늘어났는데요. 최근 2년 동안 세계 경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수출이 잘 됐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세계 경제 좋으니까 오르다 보니까 무역 수지 적자가 그때하고 뭐 여러 가지가 좀 비슷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4월 어떤 기업의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큰 어떤 미스가 나면서 시장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뭐 2,500이 무너지든 뭐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연말까지 한 2,900을 상단으로 보고 뭐 한번 해볼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 이후에 경기는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 우리가 이 자산을 계속 주식을 들고 있는 게 좋으냐 아니면 말씀하신 채권도 좀 얘기하셨고요. 금도 뭐 약간은 오를 수 있다. 우리가 자산을 어떤 식으로 좀 관리를 하는 게 은행에 뭐 정기예금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게 가장 뭐 코스피가 제가 말씀드린 2,500까지 떨어지면 주식 비중을 과감하게 주식을 늘려야 되죠. 그리고 뭐 그렇게 되면은 저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은 주식을 한 60까지 늘릴 거예요. 제가 100원 가지고 자산을 배분을 한다면 60원은 뭐 주식에다 넣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20%는 채권. 채권. 나머지 20% 정도는 비트코인 이런 것도 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60%라면 상당히 많은 비중인데 우리 주식을 그때 쌀 때 들고 있어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리가 어느 정도 뭐 후년이 됐든 뭐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스톱이 되고 오히려 경제 상황 때문에 내릴 수도 있는 그래서 증시가 또 갑자기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도 지금 그렇게 싸게 산 주식들은 계속 들고 보유해 나가야 된다. 장기 투자 관점으로 이렇게 봐야 될까요? 조금 지루하지만은 사실 2,500이면은 굉장히 우리 펀더멘탈에서 주가 굉장히 싸진 거죠. 그렇죠. 근데 또 그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2,000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불안해서 더 빠질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때 주식을 뭐 적극적으로 사야 되죠. 뭐 그때는 돈이라도 빌려가지고 사야 되죠. 그때는 그때 비틀어야 하더라도 레버리지를 그때 써야 되는데 많이 오른 상황에서 자꾸 쓰니까 자꾸 물리는 거죠. 그때는 레버리지 써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물론 이제 그 우리 교수님의 개인적 의견이시니까 뭐 이렇게 팩트 체크 여러 가지 그 지표라든가 확인하시면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제 그 자신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액션을 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건 향후 1, 2년 이렇게 앞을 거시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포인트를 내가 지켜봐야 되는지 이렇게 딱 앞이 시원하게 열리는 느낌이네요. 아이고.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